남은 세 개의 주제, 군집에서는 우리 방향구랑 그 수직분포 정도가 남았었는데, 수직분포랑 방향구를 제일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 우리 에너지 흐름하고 물질순환 여기 먼저 할 건데요. 아이고, 물질순환. 우리가 그 에너지 흐름하고 물질 순환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딱 저 두 개 단어 차이부터 생각을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순환이 아니라 흐름이고 물질은 순환이고, 실제로 이제 물질의 흐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에너지의 순환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서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전부 어디서 옵니까? 그치, 태양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에너지가 제공되는 건 다 태양으로부터 제공된단 말이야.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활동들이 일어날 텐데, 그걸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생산자의 역할일 텐데, 근데 우리가 그 에너지를 태양한테 다시 돌려주지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순환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건 태양으로부터 얻었지만 그 에너지를 다시 태양한테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태양을 빼고 생각하더라도 결국 이 우리 지구상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최종적으로는 어떤 생명체도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 인식 속에서 이제 에너지가 사라진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면 그걸 우리가 에너지가 없어졌다라고 인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는 에너지가 없어진다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맞을 수가 없는 말인데,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그냥 생명과학적으로만 판단할 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못 쓰게 된 에너지는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별로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 흐름이라고 하는 건 태양으로부터 왔는데, 그 태양으로부터 와서 제일 처음에 생산자가 받아들인 그 에너지가 생명체 안에서 흘러가다가 최종에는 아예 아무도, 어떤 생명체도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어 버릴 거고, 그러면 거기서 그 에너지는 다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종료되는 거잖아, 그 에너지의 이동은. 그러니까 흐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시작하고 끝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순환은 돌아야 순환인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는 절대로 순환하지 않습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진짜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막 기억, 니은, 디귿이라던가 1, 2, 3, 4, 5에서 틀린 거 찾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맞는 거 찾고 이런 거. 그런 거에서 그냥 다 맞는 문장인데 에너지 순환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 때문에 틀린 말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생명과학 문제들은 치졸하고 옹졸합니다. 니들이 여태까지 풀어봐서 알잖아. 별의별 치졸하고 옹졸한 걸로 시비를 다 걸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몇몇 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응용이 아니라 암기한 내용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되냐, 뭐 항상성이라고 한다면 항상성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들어있는지, 그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흐름대로 그런 걸 이제 확인하는 형태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치졸한 거, 그런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흐름이고 물질이 순환이다라고 하는 진짜 별거 아닌 이 단어 차이가 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을 공부할 때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너희들이 문제 풀 때도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에너지 흐름 같은 거는 볼 때 일단 최우선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생명체 중에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건 누구라고?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에너지를 바꿔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었어? 생산자의 역할이죠. 우리가 흔히는 식물이라고 부르겠지만 뭐 그래도 생명과학을 공부한 우리 입장에서 좀 폭넓게 봐서 생산자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맞겠지. 식물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생산자가 쓰기 싫어졌어. 네. 그냥 이렇게 막대 형태로 이게 어떤 생산자 군집에서, 아니면 뭐 그냥 우리 자연에 있는 전체 생산자로 넓혀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좁혀서 개체 하나로 생각해도 상관없고, 개체 이 생산자의 크기를 얼마로 설정하도 상관없어요. 개체로 설정해도 되고, 개체군으로 설정해도 되고, 군집으로 설정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생물 이 생태계 전체에 있는 생산자 총합으로 해도 얘기해도 상관없어.
뭐가 됐든 아무튼 여기서 이거를 총 생산량을 이렇게 막대로 표시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한 어떤 생산자들의 일생 동안 하는 총 생산량을 이렇게 딱 막대 표시로 표현해 봤을 때, 이 생산자는 이 중에 대부분을 뭘로 사용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왔어. 그래서 유기물을 만들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광합성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광합성이란 과정을 통해서 총 생산량, 그러니까 어떤 유기물을 생산해냈어요. 그렇게 만든 유기물의 대부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많게는 절반 좀 넘기도 하고요. 대체로 한 그래도 절반 가까이 사용합니다. 뭐로? 아니에요. 생장으로 사용하는 양이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대부분의 유기물을, 대부분의 총 생산량을, 생산한 유기물의 양을 호흡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결국 생산자라는 애들도 생물이기 때문에 호흡을 해야 된단 말이야. 호흡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 호흡을 하지 않는 생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자는 대부분 한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한 60%까지, 그러니까 대충 한 절반 정도 근처의 요 비율 정도를 호흡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은 유기물들 가지고 이제 뭐 생장을 하든 뭘 하든 하게 될 건데, 근데 우리 앞에서 그래프로까지 정리해 봤었으니까 대충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빼면 남은 건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일단 이름을 바꾸면 총 생산량은 총 광합성량인 거고, 그쵸? 거기서 호흡량을 빼면 순 광합성량, 즉 순 생산량이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오늘 시험 볼 때도 했었고 좀 계속 얘기하던 부분인데, 이 생산량, 순 생산량이라는 게 존재해야지 식물이 자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 생산량 중에서 호흡량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들 가지고 식물이 자랄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이제 일단 생산자의 몸을 이루게 되는 유기물들이긴 해요. 근데 그 몸을 이룬 유기물들도 이제 어떻게 사용될지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던 생장이라는 측면은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냥 만든 유기물이 식물 몸 안에 쌓여 있으면 그게 곧 생장이 되겠죠. 그치? 유기물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세포수도 늘어날 수 있을 거고, 그치? 몸집도 더 커질 수 있을 거고, 그런 개념으로 흘러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순생산량을 가지고 생장을 하든 뭐라든 이렇게 할 건데, 또 어떤 식으로 그럼 생장을 해서 식물 안에 쌓였던 물질들은 어떻게 사라질까? 우리가 에너지 흐름을 보는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 생산자 밖으로 이탈하게 될까요? 호흡량은 지가 직접 쓴 거고, 그치? 본인이 유기물을 만들었지만 본인이 직접 쓴 게 호흡량인데, 남은 건 본인이 갖고 있는 유기물량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들은 어떻게 사라질까? 간단하게 그냥 우리 주변 식물들을 생각해서 그냥 생각해봐. 어떻게 사라져? 네, 먹혀요. 그래서 일부는 먹힐 겁니다. 잡아먹히는 양이 되겠죠. 뭐라고 불러?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피식량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래서 일부는 피식량이 돼요. 몇 퍼센트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대상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피식량은 뭐 전체 중에 얼마 정도가 피식량이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호흡량처럼 대충 한 절반 정도가 호흡량이더라 이건 알아야 되는데, 호흡량을 빼고 나머지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만 알면 되지 몇 퍼센트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그래서 이 정도 표시해 놓고, 그래서 저 정도는 잡아먹혀. 그러면 잡아먹히는 거 말고 또 생산자한테 유기물이 사라질 일이 뭐가 있어요? 네, 사실 사람의 경우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한테서 유기물이 사라지는 건 누구한테 잡아먹혀서인 일은 거의 없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은 잡아먹힐 일이 기껏 해봐야 모기한테 피 빨리는 거 정도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래, 창문을 열자. 창문 좀 열어줄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죽어서 사라지는 것들도 있을 텐데, 사실 생산자는 공통적으로 좀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뭐 저는 그래도 좀 그 봤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 가로수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여러분들 살고 있는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주택 단지에 있는 그 마당에 있는 나무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 꽤 많을걸? 신축 아파트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신축 아파트도 새로운 어린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키워놓은 나무들을 갖다가 옮겨 심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무들이 그런 큰 나무들은 여러분들보다 보통은 나보다도 수명이 이미 많을 거예요.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식물 자체가 죽을 일은 좀 적어.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라는 개념이 원래 식물한테는 별로 없어요. 대신에 식물은 전체적으로 죽을 일은 없지만 부분적으로 죽을 일이 되게 많거든. 뭐가 있어요? 우리 식물이 부분적으로 죽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딱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으니까 얘기해 보자면 고사 라고 해서 나뭇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죽는다든지, 그쵸? 우리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는 바닥에 이렇게 막 비 같은 거 와서 바람 많이 불고 이러면은 나뭇가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애들은 바닥에 떨어져서 그대로 죽어간단 말이야. 썩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고사되는 양이 존재할 거고, 또 알만 하니까 냅두는 건데,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근데 잎 떨어지는 거 뭐라고 불러? 낙엽. 그쵸? 그래서 이런 고사량, 낙엽량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이 죽어서 사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유기물을 내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죽어서 사라지는 것들, 사라진 유기물량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겠죠. 근데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고사량 낙엽량은 진짜 그냥 사라지는 에너지일까? 그러니까 피식량은 좀 더 생각하기 편할 것 같은데 피식량은 초식동물로 이동하는 에너지 양이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에너지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그러면 고사량 낙엽량은 어디로 이동하는 에너지량이게요? 지표? 아닙니다. 지표는 에너지를 소모할 능력이 없어요. 에너지를 소모할 능력이 있는 무언가여야 돼. 즉 생명체한테 이동하긴 합니다. 그치? 분해자한테 이동하는 양이 되는 거지. 우리가 잘 못 볼 뿐이지 보통 낙엽이나 나뭇가지, 죽은 나뭇가지가 사라지는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뭐 요즘에 낙엽이야 대부분 여러분 눈앞에서 사라지는 건 다 쓸어서 사라지는 거긴 한데요. 수희 아저씨나 아니면 청소해 주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다 치워주시니까 사라지는 거긴 한데 걔네들도 결국에 나중에 처리하는 처리장에 가면은 그 분해자들에 의해서 분해되게 냅두는 거란 말이야. 뭐 물론 간혹 태우는 경우도 있지만 뭐 태우는 경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냥 분해자한테 분해되게 하는 게 더 자연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고사량 낙엽량이라고 하는 건 분해자한테 이동하는 에너지가 될 거고 피식량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한테 이동하는 에너지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나눠놓고 나면 나머지는 순수한 생산량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식물이 이제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저걸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저 막대 자체가 그냥 이 생산자가 만든 총 생산량인 거야. 기준은 어떻게 잡든 상관없어요. 그냥 식물 하나를 놓고 이 식물이 일생 동안 만드는 유기물량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어떤 기간을 한 1년 이렇게 잡아놓고 이 식물 하나가 1년 동안 만든 총 생산량을 저 막대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더 키워서 어떤 한 개체군을 통째로 놓고 걔네들의 또 1년 동안 총 생산량을 저렇게 막대로 표시해도 상관없고요. 더 키워서 군집을 갖다 놓고 어떤 생산자 군집의 총 생산량 1년 동안 총 생산량을 갖다 놔도 상관없습니다. 10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생산자가 유기물을 만들면 그 중에 저런 비율로 호흡량은 본인이 다 사용해 버리는 양이 될 거고 본인한테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쌓이지 않는 유기물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피식량은 이제 소비자한테 이동하는 에너지량이 될 거고 고사량 낙엽량은 분해자한테 그리고 생산자는 저렇게 다 쓰고 가지고 있는 양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 그쵸?
실제로 이제 제가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극상, 지난주에 천이 하면서 극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극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생산량이 0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순생산량이 0에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통 그게 군집 전체를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다 포함해서 표현을 했을 때 군집 전체의 순생산량이 0이 되는 건 보통 저런 생장량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유기물이 그 개체군이나 그 개체를 키우는 데 사용되지 않고 무조건 그 군집 내에서 계속 흘러다니는 거지. 이동하는 거지. 소비자한테 이동했다가 다음 소비자한테 또 이동하고 분해자한테 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냥 이건 생각해 볼 포인트지 딱히 그런 식으로 질문하진 않을 거니까 대충 일단 저 정도로 파악하면 되는데, 이 막대 그래프의 중요성은 생산자 말고 1차 소비자한테 넘어오면서부터 좀 더 중요해집니다. 자, 우리 1차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막대를 갖다 놓을 거야. 그리고 이것도 어떤 기간을 잡든 아니면 어떤 소비자의 일생 동안을 하든, 그리고 개체군을 얘기하든 개체를 얘기하든 군집을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1차 소비자, 즉 그냥 초식동물에 대한 그 에너지 총량을 볼 건데, 요거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1차 소비자의 이 총 에너지, 요 막대의 총량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소비량? 근데 뭐 꼭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소비량이라는 표현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쓰는 표현은 좀 다릅니다. 그런 측면보다, 소비량, 소모량이라는 측면보다는 어디서 얻어왔느냐, 어떤 방식으로 얻느냐가 중요한데, 결국 1차 소비자는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밖에 얻을 수 없어요? 섭취.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1차 소비자의 총 에너지량을 얘기할 땐 이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섭식, 먹어서 흡수한 양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소비자라고 하는 애들은 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서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먹어서 얻은 양이 에너지의 총량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섭식량에서 출발할 건데, 얘도 결국엔 섭식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겠어? 한 절반. 혹은 동물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할 수도 있겠지. 그치? 더 많은 양이 될 수도 있는 그 양을 호흡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호흡량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섭식량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생산자처럼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빼고 순생산량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 개념을 1차 소비자는 뭐라고 하냐면 동화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1차 소비자의 몸에 쌓이는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서 얻은 유기물량, 에너지량 중에서 호흡으로 버린 거 말고 나머지는 일단 몸에 쌓이긴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또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얘랑 다를 게 없습니다. 피식량. 낙엽량 대신에 그냥 한 고사량 정도만 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자연 사이에서 사라질 수도 있지만 고사량 정도로 적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다음 소비자한테 이동하는 에너지량과 분해자한테 이동하는 에너지량과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량 이렇게 나뉠 거예요. 선생님, 잡아먹히면 피식량이라는 게 생겨버리면, 누구한테 잡아먹히면 그냥 모든 걔가 죽어버리는 거니까 다 에너지가 사라져버리는 거 아닌가요? 맞을 수도 있는데, 개체 하나로 봤을 때 그런 건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나누느냐는 좀 다르잖아요. 개체군으로 나눠보면은 뭐 한 두 마리는 잡혀 먹어도 나머지는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또 몇은 또 그냥 뭐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냥 에너지의 총량을 이런 피식량, 고사량, 생장량으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개체 하나만 해도 통째로 잡혀 먹히는 경우도 있지만 막 다리 한쪽만 잡아먹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점에서 그냥 사실 에너지가 사용되는 양은 거의 같은 형태고요. 다만 그 부르는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 뿐입니다. 생산자면 총 생산량 중에 호흡량 쓰고 순생산량이 남아있는 거고, 1차 소비자는 섭식량 중에 호흡량이 빼고 동화량이 남아있는 거고. 그냥 이런 개념, 이런 좀 용어적인 게 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이 섭식량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군집 내에서 이 섭식량은 뭐랑 완전히 똑같게요?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은? 그쵸. 생산자의 피식량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을까? 아까 제가 정리해드릴 때 결국 내용이 뭐였다고? 1차 소비자가 에너지를 얻는 유일한 방식이 뭐예요? 섭식. 그래서 에너지가 섭식량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 섭식량은 저 생산자, 그 전 단계인 생산자의 피식량과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좀 더 확장해 봅시다. 그럼 2차 소비자의 섭식량은 뭐랑 같아야 주겠어요? 2차 소비자의 총 에너지량은 뭐랑 같아야 돼? 1차 소비자의 피식량과 같은 거지. 2차 소비자의 총 에너지량, 2차 소비자의 총 섭식량은 그런 거고. 그럼 3차 소비자의 총 에너지량, 3차 소비자의 섭식량은 어떻게 되겠어? 2차 소비자의 피식량과 같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한 단계의 에너지 총량은 항상 그 전 단계의 피식량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거 생산자한테도 해당됩니다. 물론 피식량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지. 생산자 전 단계는 뭐겠어? 태양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쓰기가 어려운 표현이 되는 것 뿐이고 여기부터는 확실하게 전 단계의 피식량이 다음 단계의 총 에너지량, 그러니까 섭식량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죠. 분해자는 빼고. 사실 분해자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서 중요한 포인트 다 짚어드렸으니까 에너지 흐름은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이런 걸 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 흐름에서 주제에서 이런 걸 이해하는 거 말고도 에너지 효율 계산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너네 작년에 했던 것 같던데, 에너지 효율 계산. 작년에도? 아닌가? 보통 너네가 작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는 방법은 작년 내용을 들춰보는 방법도 있는데, 저기 고1들 질문이 생겼는데 저기 알바쌤들이 처리를 못할 경우에 저한테 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명이나 화학 같은 경우. 아마 작년에 저한테 그래서 와서 질문하신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질문 받다 보니까 이런 거 질문하는 분, 저 에너지 효율 계산 질문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지금 시험 범위가 딱 저기인지. 작년에 너네가 배웠을 내용일 것 같긴 한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교재를 좀 봅시다. 그리고 교재를 볼 때 답지 말고 공지 쪽을 보세요. 공지 쪽을 보세요. 앞으로 가서. 비어있는 부분 쪽을 보세요. 답이 적혀있지 않은 부분. 왜 할랐고? 에휴, 씨. 말고는 다 있는 거지? 거기 보시면 맨 위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가 방금 했던 거라서 그거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4번 물질 생산과 소비 요거부터 얘기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 총생산량은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 우리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 그대로를 그냥 문장으로 표현한 거니까 그렇게 될 거고, 호흡량은 어쩌고 저쩌고 요거까지도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4번인 겁니다. 되게 강조했던 거죠. 어떤 한 단계의 총 에너지량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전 단계의 피식량과 같습니다. 그리고 동화량 설명을 좀 잘못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호흡량도 동화량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네, 그거는 좀 설명한 것과 다르니까 잠깐 수정을 하자. 이게 동화량이고 이게 생장량 대신에 배출량이네요.
그럼 왜 다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좀 지나가 봅시다. 저기서 왜 다른지만 얘기를 해보면 저 배출량이 뭐겠어? 그러니까 1차 소비자 기준으로 일단 식물로부터 데리고 왔어. 어느 정도의 유기물량을. 근데 사실 동물은 먹은 걸 전부 흡수할 수 있어요? 없지 않아? 여러분들도 먹은 걸 전부 흡수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대변이라는 과정이 생기는 거지. 배설과는 다른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배설은 이미 우리가 흡수해. 동화량에 들어가야 돼요. 배설이라고 하는 건 이미. 동화량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 유기물들을 사용하다 보면, 호흡을 통해 사용하다 보면 노폐물이 생겨. 그걸 버리는 게 배설이었는데 그거 말고 대변이라고 하는 배출이라고 하는 행위는, 배출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먹었지만 흡수하지 못한 유기물량이란 말이야. 그걸 저기다 표시하게 되는 게 결국 요 표시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만큼 이 동물, 요 소비자의 몸을 이루는 유기물량과 피식량의 차이가 생기겠지. 먹었지만 흡수하지 못한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그러면 왜 소비자한테는 생장량이 없냐면 식물에 비해서 동물은 항상 수명이 어때요? 유한하죠. 사실 식물은 수명이 무한하거든요. 나이가 돼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죽는 거지. 근데 동물은 그런 거 아니잖아. 수명이 유한하죠. 무조건 죽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한 단계 에너지량은 전 단계의 피식량 정도만 짚고, 그래서 내려가 보면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거기 있는 건 공지로 보자고 한 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에너지 효율 문제는 딱 그렇게 생긴 요 그림 있잖아요. 요 문제를 푸는데 사용할 겁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막대 그래프가 있긴 한데요. 그거는 아예 다음 주에 짚을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은 이거 이제 열심히 공부해 오겠지만 여기다가 뭔가 이미 우리 학원을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은 익숙할 텐데 항상 저희 시험지는 바뀌죠. 그래서 이미 제가 만들어 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저것 처음 보는 자료들이 막 실려 있을 텐데, 그 문제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에너지 흐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 에너지 효율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 지금 보시면 빛에너지가 들어왔는데 그냥 지나치고 가는 게, 들어온 양이 10만으로 되어 있고 지나쳐서 나가버리는 게 99,000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차이만큼인 1000이 어디로 이동한 거겠어? 우리가 얘기하는 생물로 이동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처음에 생산자가 얻는 에너지량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가 처음에 가라고 하는 생물이 생산자일 거고, 얘가 빛으로부터 가져온 유기물의 양, 가져온 에너지 양이 1000, 여기서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상태에서 열로 빠져나가는 798, 이게 뭐게? 그치? 가 위로 표시되어 있어서 열로 그냥 바로 빠져나가 버리는 798이라고 적혀 있는 그게 호흡량입니다. 실제로 대체로 한 절반에서 절반 이상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때그때 문제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798만큼이 호흡으로 빠져나간대요. 그러면 나간 거고, 이렇게 798. 그리고 밑으로 되어 있는 102는 밑에 시체 배설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저 막대로 표시한 거랑 생각해보면은 일종의 고세랑 낙엽량 쪽이 요 102 정도 된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쵸? 그리고 요 다음인데, 제가 이 문제에 표시는 안 해놨고 이 문제에 적어두진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모든 에너지 효율 문제들은 어떤 문구가 항상 적혀 있냐면, 이 문제에서 이 생태계, 이 군집은, 이 생태계는 굉장히 안정적인 생태계임을 전제로 하는 문구들이 항상 써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생태계다. 그러니까 보통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아까 얘기한 극상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했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극상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때는 생장량이 0이에요. 0에 수렴하기 때문에 0이라고 보면 되잖아. 우리가 수학적으로 0에 수렴하는 것과 0은 다른 게 없잖아요. 간단하게, 제일 간단하게 받아들일 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생산자가 1000이라는 에너지를 가져왔으면 그 중에 시체 배설물로 102가 이동하고 호흡으로 798을 썼으면 남은 모든 에너지 중에 일부가 얘한테 남는다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남은 모든 에너지가 전부 다 어디로? 나한테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나는 일단 우리가 단계상으로 보면 1차 소비자가 될 텐데 에너지가 몇이 됩니까? 그럼 1차 소비자한테 이동한 에너지량은 총 몇이 돼요? 이렇게 계산들이 느려서야 100이요 100. 왜? 생산자는 10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 1000이에요 10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시체 배설물 쪽으로 102만큼의 에너지가 이동했고 호흡량으로 798이 나갔으면 요거 합쳐서 900만큼이 소비자가 아닌 다른 데로 이동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럼 900을 뺀 나머지 100은 다 1차 소비자한테 이동한다고. 그래서 100을 가져왔어가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위로 이동하는 게 뭐야? 81. 아래로 이동하는 게 뭐야? 4. 그럼 이 아래로 이동한 4는 시체 배설물로 이동한 양, 그러니까 뭐 고세량 같은 게 되겠고요. 그리고 위로 이동한 양 81, 얘는 뭐가 돼요? 호흡량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요걸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그러니까 몇입니까? 15겠네요. 그 15가 어디로 이동해야만 한다? 다한테 이동해야 됩니다. 다. 2차 소비자한테 이동해야 돼요. 해야만 해요. 그게 아까 얘기한 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생산량은 0으로 보는 거예요. 남아있는 에너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15가 얘한테 이동하고, 그러면 이 2차 소비자는 또 호흡량으로 11, 그 다음에 이 시체 배설물 쪽으로 1이 이동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3차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라라고 되어 있는 3차 소비자한테 몇이 가는 거예요? 3만큼이 이동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3차 소비자는 현재 이 생태계에서 가장 최상위 포식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 라라고 하는 3차 소비자는 호흡을 통해서 2만큼, 그리고 사체 배설물 쪽으로 1 해서 전부 에너지를 소비해버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밑에 시체 배설물로 이동한 유기물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면 102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1 이걸 텐데, 이 에너지는 결국 누구한테 이동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분해자한테 이동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럼 분해자는 지금 이렇게 얻어온 에너지를 어떻게 소모할까요? 전부 호흡을 통해 소모합니다. 선생님, 근데 분해자도 피식량이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한테 잡아먹힐 수 있잖아요. 맞는데 그럼 너무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해자는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따로 표현하지 않고 다 호흡으로 사용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해자가 군집이 크니까. 사실 지구를 이루고 있는 군집 중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 제일 큰 게 분해자거든요. 분해자의 개체수가 소비자나 생산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이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에너지 효율이랑 비슷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작동시켜. 그때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될 거냐면, 석유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1000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석유를 소모했을 때 자동차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20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에너지 효율을 몇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1000이 들어있는 연료를 사용했지만 얻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건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야? 20%밖에 안 된 거죠. 딱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의 효율도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소비자의 입장에서 연료는 누구예요? 생산자죠. 그래서 그 생산자가 가지고 있었던 총 에너지량은 1000이었단 말이야. 그 중에서 1차 소비자가 실제로 꺼내 쓸 수 있었던 건 몇 밖에 없었다? 100.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것도 복잡하게 따져보면 생물학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그딴 식으로 계산하면 어떡합니까? 맞는데 그렇게 계산해요. 그냥 과학자들이. 최대한 단순한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에너지 효율이라서. 그래서 에너지 효율 계산은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단계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고 싶으면 그 전 단계 에너지 총량 분의 그 단계 에너지 총량을 해주면 되고요. 보통 효율은 퍼센트로 나타내기 때문에 퍼센트 나타내려면 거기다 곱하기 뭐 해줘야 돼? 100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못 잡았네. 1000분의 10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라 그러면 100분의 15 곱하기 100이 되겠죠.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라 그러면 15분의 3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20%.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 에너지 효율 계산을 할 수 있다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에는 그냥 다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문제집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숫자들 중에 몇 개를 빵꾸를 뚫어놔요. 물론 지금 이 문제들처럼 요건 안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서 왔으니까 계산되어 있는 거고, 안 적혀 있는 상태로 여기 중에서 한두 개 에너지를 빵꾸를 뚫어놔요. 그리고 기억, 니은 해놓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해보기로 하고요. 당장은 일단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에너지 흐름 파트에서 지금 우리가 요 올라가는 걸 단계라고 해서 생산자보다 1차 소비자가 상위 단계고요. 1차 소비자보다 2차 소비자가 상위 단계, 2차 소비자보다 3차 소비자가 상위 단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계가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량은 무조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에너지량은 무조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수로 증가해요? 그치? 왜냐면 얘가 얻어온 에너지 중에 일부는 얘가 써야 되거든? 그리고 남은 것들만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할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 흐름은, 그러니까 에너지의 양은 계속 줄어드는 형태. 그래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맞는데, 에너지 효율은 어때? 방금 이거 계산해 보니까 커지죠. 그치? 실제로 그 사람이 고기를 먹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육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고기를 먹는 쪽이 그 식물 생산자를 먹는 쪽보다 에너지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는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은 올라가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정도가 돼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냐면, 에너지는 무조건 작아져야 되는데 에너지 효율은 무조건 커져야 되는 건 또 아니거든. 아주 가끔 가다가 작아지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15%였는데 갑자기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10%로 떨어져. 가능합니다. 그게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야. 근데 생태계 전체로 봤을 때 대부분 그래도 에너지 효율이 증가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에너지는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데, 총 에너지량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데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도가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선생님 2차 소비자보다 3차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이 낮은데요? 같은 걸로 시비 걸지 3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데요? 같은 걸로 시비 걸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그렇게 제시되어 있으면 제시되어 있는 대로 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어요.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량은 그런 예외가 생길 수 없지만 에너지 효율은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훨씬 흔해. 그러니까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15%였는데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15%. 이런 건 더 흔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증가하긴 하는데, 감소하는 거나 감소하지도 않고 같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다. 그냥 좀 특이한 케이스일 뿐이다. 잘못된 건 아니다. 오케이? 그 정도로 하고, 아이구야, 잠깐 쉬려고 그랬는데 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해야 될 게 물질순환이랑 방향구 두 가지 내용이 남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빨리빨리 합시다. 일단 물질순환 쪽을 먼저 또 빨리 해봅시다. 그래.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의 총량이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만큼도 아직 안 됐다는 거. 쉬지 않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큼 시간은 아닌데. 사실 50분도 안 됐는데. 아무튼 물질 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건 항상 순환할 수밖에 없는데 주로 우린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해요. 탄소 순환하고 질소 순환. 근데 탄소 순환은 딱히 깊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탄소 순환은 되게 뻔하거든. 작년에 여러분들이 다뤘었던 걸 토대로 그대로 풀어도 돼요. 그게 기억이 나면.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막 붙잡고 외워야 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보면 충분히 그냥 쉽게 이해가 될 정도의 탄소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이동은 되게 흔하거든. 근데 여기서 그래도 탄소 순환에서 딱 한 가지 포인트만 짚으면 되는 게 탄소가 처음에 기권에서 혹은 생물권이 아닌 다른 외부의 형태에서 생물권으로 처음 들어오게 되는 과정하고 이 생물권에서 다시 기권으로 나가게 되는 과정, 요것만 요 두 개만 잘 뭔지 이해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면 다 이해가 될 거거든. 기권에서 처음으로 생물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생물한테 처음으로 탄소가 들어오게 되는 과정은 뭐예요? 광합성. 그렇죠? 광합성이라는 과정이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붙잡아서 유기물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마지막에 생물권에서 다시 기권의 형태로 나가는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겠어요? 호흡. 우리가 그 유기물을 다시 분해해서 CO2로 바꾸는 게 호흡이니까. 그렇죠? 그 정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짜잘하게 일어나는 건 결국 아까 얘기했던 뭐 섭식 이런 걸로 이동한다던가 뭐 아니면 뭐 석유, 석탄 이런 걸로 했다가 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CO2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다니까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고요. 질소순환은 그거보다는 얘기가 좀 더 복잡한데 근본적으로 질소순환을 우리가 왜 배우는가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질소순환은 왜 중요하죠? 탄소순환은 에너지의 흐름이 곧 탄소순환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이 생물들이 서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탄소화합물, 그러니까 유기물을 이용해서 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탄소가 들어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질소순환은 왜 중요할까요? 잡은 것 같아. 는 아까랑 똑같아요. 못 잡았어요. 오게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아무튼 질소순환은 왜 중요해요? 질소가 뭐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쵸?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잖아. 그게 중요해. 우리 단백질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잖아. 그치? 사람은 단백질이 중요한 거 다 안단 말이야. 탄수화물 같은 거 먹는 거보다 단백질 먹는 게 훨씬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단백질은 되게 우리한테 중요한 물질인 건 알고 있는데 그 단백질 어디서 오게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은 다 어디서 오게? 식물한테서 와요. 결국 단백질도 식물이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도 유기물이거든. 그래서 생산자의 생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단탄지 전부 다예요. 물론 지방은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동물이 지방의 형태로 가공하는 경우가 좀 더 많긴 한데 아무튼 결국 모든 유기물의 시작은 다 식물의 생산, 광합성이기 때문에 단백질도 식물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질소순환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 질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문제가 대기 중에 있는 N2를 가지고 만들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기 중에 N2를 가져다가 뭘 하려고 하잖아? 사람의 기술로도 아직까지도 너무 비싸서 애지간한 건 못해요. 우리가 대기 중에 질소를 갖다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딱 그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효용 가치가 커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질소 비료 합성, 그렇지? 하버 보슈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NH3 합성하는 거. 딱 그 정도 말고는 우린 N2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하려면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대기 중에 N2가 정말 많긴 한데 얘를 생물이 그냥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N2가 너무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안정적인 물질이라서 생물들이 N2를 이용하기도 어려워요. 또 지구상에 존재하는 질소의 대부분은 그냥 N2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N2가 딴 거랑 결합이라도 하고 있으면 좀 편하게 꺼내 쓰기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어렵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식물도 대기 중에 N2를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건 몰라요. 그래서 식물이 N2를 사용하려면 제일 처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하냐면 이 N2를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NH3, NH4 플러스라고 적는 게 제일 좋겠네요. NH3라고 적을까? 3라고 적자. NH3,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데 요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걸 바꿔주는 과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연에 의한 과정이에요. 공중방전. 요즘은 이쪽이 힘을 잃고 있긴 한데 아무튼 공중방전 할 때 NH3가 만들어지는 건 맞으니까. 한마디로 번개 칠 때마다 대기 중에 있는 N2가 일부 NH3로 바뀝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저것만 이용하려고 하면 번개 치는 자리에서만 항상 식물이 태어날 수 있는 거겠지.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일단 공중방전에 의해서 N2가 NH3가 되는 건 맞는데 요거는 뭐 의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할 수 있는 생물이 존재해요. 보통 사람도 못하고 식물도 못해. 사람, 식물, 동물하고 식물 하면은 되게 고등한 생물처럼 보이지만 이 둘이 못하면 보통 누가 하냐면 분해자가 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못하는 걸 할 줄 아는 애들은 다 균이에요. 그래서 균이 할 건데 우리가 이 과정을 하는 균을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부르고요. 이 과정을 질소, 고정, 작용이라고 부르고요. 네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질소, 고정, 작용이라는 걸 하는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게 있어. 걔네들이 뭐 하냐? N2를 NH3로 바꿔줘요. 끝. 그리고 이걸 N2를 NH3로 바꿔주기만 하면 간단해. 식물은 이제 이 NH3를 빨아들여서 살면 됩니다. 보통 얘는 이제 토양 속에 NH4 플러스 형태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화학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 정도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대충 그냥 NH3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암모니아, 비료죠, 비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사람이 N2를 이용해서 자꾸 그래도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하고 있었던 게 사람도 이제 이걸로 만드는 과학 기술을 가지고 화학 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비료를 만들어서 작물을 열심히 키우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NH3를 만드는 과정이 뭐 1차 산업혁명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작물의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서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역사에도 많이 나오고 세계사에 많이 얘기가 등장하는 하버보슈법. 근데 거기에 아주 안타까운 그게 있죠. 너네 이거 NH3 합성 그 비료 만들려고 한 거 아닌 거 알아요? 처음에? 하버보슈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NH3 합성을 처음으로 한 이유. 왜 이 과학자들은 NH3를 합성하려고 했을까? 이 암모니아는 너네 암모니아 원액의 증기를 사람이 맡으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많이 맡으면 죽어요. 그래서 전쟁 무기로 쓰려고 만들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이게 이제 전쟁 화학 무기로 쓰려고 NH3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식물을 키우는데 좋은 거지. 그래서 전쟁 무기를 만들려고 만들어진 걸로 걔네들 막 노벨상도 받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NH3 형태로 질소 고정이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얘는 식물이 이제 이걸 갖다가 바로 단백질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단백질로 바꾸는 과정은 뭐라고 부르게? 이 NH3를 이용해서 식물이 단백질로 바꾸는 과정은 뭐라고 부를까요? 일단 맨 앞에는 질소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거고 작용은 작용으로 끝날 건데 중간에 두 글자가 뭐게?
알만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니들이 아는 단어야. 우리가 생물이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합성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무슨 작용이라고? 그치, 동화작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명칭도 그냥 질소 동화작용입니다. 작은 물질이었던 NH3라는 형태의 물질을 단백질이라고 하는 큰 물질로 합성하는 거죠.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 동화작용, 식물의 질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화작용 맞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가 섭식 등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이동하겠지. 근데 요 질소고정 세균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조토박터균 뭐 이라는 애들도 있고 그냥 한 번씩 언급하는 정도일 겁니다. 나는 매년 선생님들이 그 균의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잘난 척을 하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시험 문제는 좀 안 내줬으면 좋겠고 제일.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질소고정 세균 중에 딱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뿌리옥박테리아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그 아조토박터균이라고 하는 게 뿌리옥박테리아의 한 종류인데 저 뿌리옥박테리아가 뭐냐면 말 그대로 뿌리혹 속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세균이에요. 근데 이 뿌리혹은 누구의 뿌리혹이냐면 우리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식물 뭐예요? 왜 그래서 고기 대신 먹기도 하잖아. 그걸로 고기를 만들기도 하고. 콩. 이 콩과 식물은 뿌리옥박테리아라고 하는 것과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콩과 식물의 뿌리를 보면은 뿌리에 혹이 막 달려있거든? 그 혹이 뿌리옥박테리아들이 막 밀집해서 살고 있는 주머니예요. 그래서 뿌리옥박테리아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은 질소고정 세균이니까 질소고정을 많이 해줘. 그러면 콩은 단백질 합성을 엄청 많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콩에 단백질이 많은 거거든. 그 과정에 있는 게 이 뿌리옥박테리아. 요거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치? 생태학적으로 중요해 보이잖아. 앞에서 우리가 배운 공생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세균들이 좀 있냐면 NH3를 NO3-, NO2-의 형태로 바꿔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화학적으로 좀 기억해 줘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게? 화학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표현은 당연히 질소산화물이란 표현이 제일 근본적일 거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냥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다 질산이라고 불러요. 이름 네이밍은 되게 간단해. N이 뭐야? 질소. O가 뭐야? 산소. 같이 있어. 질산. 이런 거야. 그래서 얘 NO3-가 됐든 NO2-가 됐든 질소랑 산소가 섞여 있으면 질산이거든요. 실제로 NO면 아질산, NO2면 그 이산화질산, NO3면 삼산화질산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NO까지도 적을까요? 아니다. NO2가 아질산이다. NO가 일산화질소고 NO2가 아질산이고 NO3가 질산이다. 뭐 아무튼 그래서 요런 질산 아무튼 N하고 O가 있으면 다 질산이야. 뒤에 숫자는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N하고 O가 붙어 있으면 다 질산인데 요 질산으로 얘를 바꿔주는 애들이 있어. 왜 굳이 바꿔주는 애들을 알아야 되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 과정을 해주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질산이 아니었던 질소를 질산의 형태로 바꿔준다고 해서 질산화작용이라고 불러요. 뭐 질화작용이라고도 부르는데 요즘엔 그냥 질산화작용이라는 표현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냥 그 표현만 써요. 그리고 이 질산화작용을 하는 세균의 명칭은 질산화세균입니다. 쉽죠? 보통 질산화세균 쪽은 얘네는 명칭은 더 쉬워요. 질산화세균의 종류. 아까 얘는 막 질소고정 중에 뿌리옥박테리아라는 게 있고 또 이름으로 가면 또 아조토박터 이렇게 갔었는데 얘는 더 간단한 게 질산화세균 중에 유명한 애는 아질산균, 질산균입니다. 그냥 이름이. 질산 만들면 질산균이고 아질산 만들면 아질산균이라서. 그래서 더 구분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도 알아두시고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식물이 됐든 소비자가 됐든 이런 이쪽으로 이동했던 것들도 식물이 죽거나 소비자가 죽거나 했을 때 결국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분해자한테 이동해야 되잖아.
그리고 분해자가 NH3나 NO3-로 다시 되돌려 준단 말이야. 얘네들이 갖고 있던 단백질 물질들을. 그건 뭐라고 부르면 돼요? 사실 이건 분해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식물 본인들이 하기도 하는데 이화작용. 이건 질소라는 이름도 잘 안 붙여요. 그냥 이화작용입니다. 호흡이니까. 어차피 그냥 호흡이거든. 그래서 뭐 호흡 이화작용은 그냥 딱히 안 중요하니까 냅두고, 마지막으로 질소 순환이었다 보니까 결국 대기 중으로 N2를 되돌려주는 과정도 필요하거든. 그럴 거 아니야. 순환이려면 출발한 데서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야. 돌아와야 순환이잖아. 출발한 데로 다시 돌아와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애들을 N2의 형태로 다시 되돌려주는 애들이 있어요. NH3는 직접 N2로 분해되는 경우가 없어. 보통 그래서 이 질산화 작용을 같이 넣어주는 건데, 그래서 NO3-나 NO2-가 N2로 되는 요거는 탈질산 작용 내지는 탈질산화 작용입니다. 이름 굉장히 직관적이죠. 질산이 아니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탈질산화 작용 혹은 뭐 탈질화 작용이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요즘엔 이것도 탈질산화라는 명칭을 더 많이 쓰고요. 하는 애들은 탈질산화 세균입니다. 간단하지? 그래서 이걸 잘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림상으로 보고 그림상으로 외워도 좋아요. 이 그림은 막 그림까지 이게 되게 예쁘게 모든 책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책에 있는 그림상으로 외우면 좋은데, 문제가 그림상으로 외우면 여러분들이 그 화살표 위치에 따라서 그냥 대충 이름이나 외우고 말지 어떤 과정이 뭔지 구체적으로 구별을 못 하더라고. 분명히 공부해놓고 문제는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프린트에는 그렇게 띠껍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개 띠껍죠. 근데 이게 외우기가 그렇게 빡세지 않아요. 이거 오히려 니들이 평소 외우는 것처럼 괄호만 외우려고 하나하나 외우면 더 빡셀 거고요. 실제로 너희들이 이걸 공부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간단하게 하나만 짚어보면, NH4 플러스에서 출발했어. NH3가 아까 NH4 플러스였으니까 같은 거예요. NH4 플러스에서 출발했는데 NO3-, NO2- 이런 형태가 되잖아. 제가 아까 이미 짚어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은 이름이 질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NH4 플러스가 질산이 되면 질산화 작용이에요. 질산화 세균에 의한. 이런 식으로 외워. 그냥 괄호 외우지 말고. 오히려 이건 그냥 괄호 외우는 게 더 빡셀 거예요. 아, 선생님 저는 그냥 괄호만 외워도 되던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순서 바꿔놓을 거니까. 그러니까 보고 공부를 하면서 외우세요. 오케이? 아이고, 오늘은 그러고 나면 방영구 딱 기본 하고 나면 끝나겠다. 원래 방영구를 마지막으로 미룬 이유가, 방영구는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방영구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일 텐데, 사실 방영구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값어치를 갖는 건 아닙니다만, 안타깝게도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심지어 방영구법은 풀려면 별로 그렇게 많이 크게 극단적이고 어려운 형태는 아니긴 하지만 수학적인 추론 능력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되게 간단한 형태의 수학적인 추론이긴 한데 아무튼 수학적 추론이긴 해요. 그래서 방영구를 그 앞 페이지, 우리가 방금 보고 있었던 거에 앞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로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거기 일단 위에 있는 층상구조만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보면요. 군집의 구조에서 층상구조는 거기 적혀있는 설명 그대로입니다. 식물 군집은 식물의 키에 따라 층상구조가 발달하게 되는데 가장 높은 층부터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별건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높이에 따른 분포예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수직 분포와 층상 구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수직 분포는 뭐였냐면 땅 자체의 고도에 따라서 어떻게 식물들이 자라느냐 이 얘기였잖아요. 근데 층상 구조는 그냥 같은 땅에 어느 정도 높이까지 자라는 식물들이 있냐를 층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일 큰 나무들을 부르는 명칭이 교목층인 거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 숲을. 근데 숲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제일 큰 나무들이 쭉 있잖아? 그럼 걔네들은 그냥 교목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걔네들이 크니까 높은 데서 사는 생물들이 주로 살 거 아니야. 새들이 날아가다가 집으로 삼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근데 그거보다 좀 낮은 나무들은 우리가 악교목층이라고 불러요. 걔네들은 뭐겠어? 좀 낮게 나는 새들이라던가 좀 몸집이 작은 새, 목은 다람쥐 이런 애들이 또 이용하겠죠. 거기서 더 내려오면 관목층이 될 겁니다. 완전히 키가 작은 나무들. 걔네들은 더 지표면에 가까이 사는 생물들이 살겠죠. 이런 식으로 식물 군집이 이미 형성되어 있을 때 그 군집 안에서의 층을 나눈 거예요. 그게 층상구조고. 수직분포는 아예 식물 군집 자체가 서로 다른 높이에서 형성되는 게 수직분포고. 그러니까 둘 다 높이라고 하는 주제만 같은 거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만 안 헷갈리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층상구조 하면은 제일 키가 작은 것부터 가면은 뭐 지표층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거든. 근데 그건 이제 표현 자체가 직관적이니까 보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층상구조를 하다 보면 악교목층이 있고요. 교목층이 있어. 교목층이 제일 높은 거고 악교목층이 그 아래쯤이 될 거거든요. 그때 악교목층에 비해서 교목층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다르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자, 교목하고 악교목 중에 뭐가 양지식물이고 뭐가 음지식물일까? 교목이 양지? 악교목이 음지?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 사실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냐면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왜냐? 교목층과 악교목층은 그 식물이 원래 자라는 키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양지식물하고 음지식물로 이루어진 건 맞거든? 보통 우리가 양지식물, 음지식물 얘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키 큰 나무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무조건 양지식물, 음지식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교목이든 악교목이든. 근데 쟤네들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양수림에서 교목층은 주로 뭐로 되어 있게? 지금 양수림이야. 양수림이면 뭐예요? 양지식물로 된 숲이야. 그게 양수림이란 말이야. 그럼 양수림에서 교목층은 뭘로 되어 있겠어? 양지식물. 악교목층은 뭘로 되어 있겠어? 양지와 음지가 뭐 적절하게 섞여 있든가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호남림이야. 그러면 교목은? 이름이 호남림이잖아. 그러니까 교목은 양지랑 음지가 적절하게 섞여 있겠죠. 그리고 악교목은 음지입니다. 그러니까 악교목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아직 그냥 좀 덜 큰 애야. 교목은 오래 살아서 키가 엄청 커진 애들이고, 악교목은 아직 키가 그렇게 크진 않은 좀 덜 큰 애들, 키가 작은 나무들, 그냥 그런 겁니다. 덜 자란 나무들, 그런 게 악교목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합림에서는 교목이 양지, 음지 모두 있고 악교목은 음지가 주가 되겠고, 음수림에서는 교목, 악교목 모두가 다 음지식물로 되어 있겠지. 이런 개념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교목, 악교목을 양지, 음지로 딱 나누는 거는 그냥 다른 전제가 없을 때는 불가능하고요. 양수림에서는 어떻고 음수림에서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층상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 아무튼 그렇고, 이제 방연구를 다음 주에 하면 되겠죠? 남은 14분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혹시 당장 오는 주에 방연구법과 관련된 수행평가 보는 학교 이미 봤어? 아, 그래? 그러니까 보통 방연구 생태계 쪽에서 수행평가 보면 그냥 100이면 100 다 방연구법으로 수행평가를 볼 거거든. 아무튼 뭐 급한 사람 없으니까 다음 주에 하자. 방연구법만 딱 다음 주에 정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니들 문제집도 방연구법 빼곤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고생.